저 기하우스 정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가벼운 마음과 함께 강의를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대우의자가 어제 대상지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경복궁역에 내려가지고 시장을 지나서 대상지를 갔는데 경복궁역 내려가지고 시장 지나는데 거기는 무화동이 아니라 태부동인가 봐요. 이제 태부동 주민은 재개발을 원한다.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지에 갔는데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노후한 집들이었고 한옥이라고 말하기 좀 미안한 정도의 노후한 주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다세대라고 얘기하시는 벽돌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되게 어려운 현상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또 뭐였냐면 오늘 이렇게 앞에 공부하면서 한옥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오래된 도시 역사 그죠? 그런 것들이 살아남아야 되고 가치 있는 것임과 동시에 지금 되어 있는 어떤 현상이 가지는 어떤 가치나 에너지에 대한 것 또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떤 척도로 밀도를 높이고 그들의 욕구, 욕망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공식적으로 좋은 해결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울을 얘기할 때 다이나믹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충돌에서 오는 그런 다이나믹이 건축가로서의 어떤 실천적인 입장에서 어떤 자기에게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제와 관련한 정주 어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니게 되는데 노란색과 청색의 수거가 보여가지고 글쎄 편집관님이 얘기한 컬러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오래된 동네에 산다라는 게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를 가지고 뭐가 좋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래 살면서 좋아지고 가치를 내가 부여하게 되는 것들은 즐겨가는 가게 아니면 나한테 잘해주는 빵집 이런 것들도 생겨나는 어떤 동네나 커뮤니티였던 것 같고 그것들은 단지 이런 사람과의 감정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컨디션인 것 같아요. 공간의 스케일이라든지 바깥 공간하고 안의 공간이 어떻게 만나는 방식이랄지 길하고 필지가 어떤 식의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나와 옆집 사는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방식들이 결정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에서 나한테 오래 산다는 것이 가졌던 어떤 가치들이 물리적인 것들의 실천으로서 올라왔을 때 어떤 식의 포지션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가 공모전에서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렉처에서 많이 배웠는데 즐거웠던 거는 호주가들이 보여줬던 여러 즐거웠던 작업들 뿐만 아니라 칼라로서 나와 어떤 물질 같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일어나는 것에서 내 자신이 좀 즐거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이웃이나 동네들이 나만이 부여하는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된다면 이게 좀 이런 자연스럽게 현재의 동네가 가지는 하는 사이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많은 시간이 났는데요. 또 생각나는 얘기할게요. 근데 아까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나요? 이게 아까 생각했던 거 조금 이제 더 질문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한필 선생님 렉처 보면서 밀도가 높아질 때 이제 이동주택과 그런 이제 상하이에서 신천지에서 현대식 건물들이 충돌하는 순간에 왜냐하면 저는 현대건축을 공부하고 현대건축을 추천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가지는 어떤 건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밀도가 높아지면서 파괴와 새로운 어떤 제안의 중간 시점에서 그것들이 충돌될 때 어떤 포지션을 할 수 있을까에 실제로 아까 보여주셨던 상해 신천지의 그 길의 이중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좀 더 얘기가 좀 더 궁금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기동주택의 그런 오래된 골목길과 현대식 건물과 그런 건물을 만들어지는 큰 대로 사이의 충돌이 어떤 식으로 그 안에서 이제 기본 구조가 되고 있는지 그 사이의 메커니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답변은 김시현 선생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하신 학생들 아마 한피현 교수님이 쓰신 특히 우리 옛 마을이나 건축의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전통 마을을 혹은 한국의 전통 생태학 이런 책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옛 마을이나 한옥에 살려야 될 점들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그 속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조성우 선생님이나 혹은 이 자리에 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함익이 뭐라는 것인가, 그게 뭘 성공했다고 하는 어떤 위에 어떤 뉘앙스는 그 실체는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상해에 새로 만들어진 그 신천지의 우선 그 이농주택과 새로 들어진 건축과의 그런 충돌에 대해서 좀 더 신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질문인데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선생님, 정현 선생님 질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맨 처음에 동아시아에서 중층화나 연립화가 없이 도시주거로 전개하는 주거이론이 있는가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조정구 선생님하고 이상우 선생님 밀도를 이제 설정하는 문제로 보셨는데, 당연히 설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거 누가 설정하는가, 그 밀도를. 그리고 그것은 건축가가 과연 밀도를 설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밀도가 꼭 따진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밀도를 아주 높여가지고 초고밀도에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뜻은 아니고, 아무튼 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4번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붙는 데서 굉장히 그 기하학적이고 반복적인 그 복제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주 용이한, 어떻게 보면 그런 주거 유형을 이제 거기서 멈추고, 사실 그 다음에 가는 거는 그것을 보존하느냐, 아니면은 아까 그 양호대 느끼는 경우처럼 그렇게 바꾸는 뭐 이런 기로에 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결국 밀도의 설정 문제는 도시를 만드는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의 문제고, 그것을 우리가 이 정도 밀도는 좋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장소의 그 역사성이나 그 도시 구조에서의 그 의미, 오늘 이상 교수님 쭉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밀도의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에 있는 것으로서 어떻게 좀 진화된, 한옥이 좀 진화된 모습을 가야 돼요. 한옥에 무슨 현대 주거 기술만 붙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보일러실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50년 동안 전부 다 아파트 만드는 기술들을 개발했지 한옥이 전등 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현역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은 정연아 선생님 질문은 제가 조금 이거는 긴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오늘 또 이 미천을 드러내고 말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시계를 지금 이상호 교수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필지가 어떤 필지가 큰 필지로 남아있고 거기가 이제 고층화되는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는 이 대로에 피막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로변이 고쳐되기 힘들다는 말씀하시는데, 많은 도시들에서 피막길에 해당하는 유명 골목이 그렇게 대로에 아주 근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테헤란과 같은 건물을 세우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고층화되고 용적률이 높은 건물을 의미하는 데 다르겠지만, 결국은 대로변으로 이런 소위 이제 가로죠. 중국말로 하는 이제 가에 대해서는 좀 고밀도의 고층의 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면이 이제 주거지로 형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더 잘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가라고 하는 것하고 골목은 그 공간의 성격이 크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곳은 이것이 커뮤니티 공간이 아닙니다. 퍼블릭한 그런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용도, 또 거기에 대항하는 밀도나 규모의 형식의 건물들이 와서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죠. 그렇지만 그게 이면도로 이건 어느 역사 도시나 많은 피막자들이 발견된 그 비는 사실 가로변과는 크게 다른 도시 장소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도시 공동체 그런 건축의 조직이나 그런 유형이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신천지가 저도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걸 구성하면서 이원적인 그런 건물 유형을 배치를 했고, 배치라고 하는 좀 어폐했죠. 이동 기존에 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도로의 해석이 도로 폭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당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도로는 크게 위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좋게 보자면 상하이 전체 옛날 조계진이라고 해요. 조계진인데 거기에 구성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집들이 지어지면서 만들어진 길이 아니냐. 아주 선언적으로 이것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로책을 가져야 된다는 아주 고대서부터의 그런 해석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정치적인 또는 상업적인 동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 기능을 무리하게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건 완전히 좀 다른 성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층화될 수 있고 소위 국제적인 양식이 들어갈 수 있는, 과거의 동아시아의 도시 가로는 상당히 국제적인 가로였습니다. 정치의 어떤 가로도 있고 그런 면에서 가로를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형을 대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하나의 동아시아적인 도시 구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청나라 이후에 이게 상업가로가 되면서 가로 성격이 달라지고 하는 여러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